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늘 감기를 달고 삽니다.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과장입니다. 네, 손작가입니다. 조커 따라한 거죠? 네, 우리 김조커 씨 어떻게 사셨나요? 조커 봤어요. 아까 웃음소리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할배 같아? 제가 주먹이 짧아서 안타깝네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영화 재밌어요? 네, 우리 불새 형이 주연하신 네. 조커. 아, 호아킨 피닉스? 네, 불사조.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영화라고 할까? 음, 보통 히어로들이 약간 자본주의의 이게 정상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셀프로 히어로가 돼가지고 막 악을 응징하는 그런 히어로 무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이건 빌런 영화잖아요. 네네. 근데 묘하게 설득되고 음. 그 광기에 약간 몰입이 돼가지고 그 보고 나면 진짜 광기가 되게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보고 나가는데 되게 내가 조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조커에 대한 방송 한번. 떠난 무비로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닥치십시오.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두산에게 미라클 두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네. 데빌은 잘 사탄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승팀의 여유를 가지고 금요일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3, 4, 5위 박터지게 싸우는 동안 야구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1등 팀들은 재즈를 들으면서 무슨 요일 날 갔다 오셨어요? 금요일에 갔어요.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젊을 때 놀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좀 힘들었어요.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네, 우리 손 작가님 별일 없이.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네. 저도 이번 주에 일교차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감기 몸살이 생겨가지고 지금 코맹맹이 목소리입니다. 다행히 오늘 서 과장님이 방송을 준비하셨는데 분량이 아주 많다 그래서 제가 말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댓글이 없어요. 시즌2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내가 이래서 사람을 안 믿는 거야. 하나 있습니다. 네. 쪼랩 시편러 iOS 13 아이패드 업데이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렸던 떠남대오 시즌2가 시작하고 이제야 댓글을 달러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나봐요. 지난주 콘스탄티누스를 주제로 한 손작가님 방송도 이번 주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임브로님 방송도 말 그대로 이름만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손작가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자 해서 공인했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자기 시인의 권위와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던 시커먼 속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 100번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훨씬 후대 이야기지만 현대사회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속을 대놓고 보여주는 파렴치한들이 있어 마음이 씁쓸하군요. 오늘 벌써 두 번 들은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의 빛깔이 보이는 것 같아 나도 그처럼 예수를 담기 위해 더욱 몸부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웃어? 빤스런이 생각나서. 네. 오랜만에 와서인지 오늘은 좀 횡설수설했네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합니다. 서 과장님, 방송을 준비하는 패널분들 그리고 듣는 저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날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뭐 다행히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세 분이 달아준 것만큼 한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아 근데 그 청취수 보니까 많이 듣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만해 자식들아. 네. 시즌2 괜히 했나봐요 우리. 그래서, 네. 그만할까요? 아닙니다. 아 근데 댓글이 안 달리는 거 저 이유 알 것 같아요. 왜? 협찬이 없어서. 아 그래? 네. 협찬이 없다고 안다는 거야? 설마? 왜냐면 옛날에 댓글 달면은 선물 안 줘서. 선물을 줬는데. 근데 협찬 있을 때도 당첨이 돼도 주소도 안 보내주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분인가 그게? 좀 시크한 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권영성님, 그레이스 전령님, 꿈내온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에는 정기 후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서 정기 후원 하고 계신지 아세요? 3명이요. 몰라요. 땡. 4명. 5명. 아. 빈서웅님, 구밍님, 뻐근한 운전자님, 뚜뚜뚜루뚜님, 말랑공호님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와, 5명이나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부자 되겠네. 우리 떠람대우는 저희들의 회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회비들 좀 한 번 말하면 되시고요. 몇 번씩 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만 말했잖아 이번에는. 두세 번 말하게 근데 이제 하지 한 말라고. 번을 너는 계속 정기적으로 말하게 하니까. 네. 그거를 아니에요, 근데. 네. 그리고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방송이 잘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처음 듣네요. 네. 공개적으로 돈을 밝히는 방송 떠람대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름만 아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2의 첫 기획. 그래서 첫 번째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고, 그 성원을 힘입어서 우리 성 프란치스코님께서 조용히 그늘로 진짜 재밌는데. 빈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갇히는 후회할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면. 네, 진짜 너네 못된 놈들이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인물은 네. 잔다르크입니다. 진진바리. 짠자자자자잔자자. 네, 뭐 우리가 짠 건 아닌데 연대별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3, 4세기 인물이고요. 프란치스코가 12, 13세기. 네네. 그리고 잔다르크가 15세기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인물은 그 다음 세기. 곽초룡. 아 그렇군요. 우리 김사부님이 곽초룡에 대해서 진짜 해볼까? 누군 뭐 방송 안 해본 줄 알아? 네. 아 근데 진짜 공교롭게 이 얘기를 못했어.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방송 나간 날이 프란치스코가 서거하는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날이야. 맞아. 그래서 김사부가 임브로 이거 알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맞는구만. 잘 될 놈은 잘 된다며. 네. 그러면 뭐 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네. 그 뭔가 기념하는 그 기사 같은 데에다가 우리 거 링크를 달고 방송을 댕겨? 달 걸 그랬어요. 그런가? 마케팅을 좀 못했나? 어쨌든 서 과장님. 제가 왜 잔다르크를 소개하기로 했냐면 제가 시즌 1 마지막 발제가 이제 페미니즘이었는데 가능하다면 그 방송 내용에다가 마녀 사냥의 역사를 한 챕터로 넣고 싶었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제가 잔다르크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잔다르크가 마녀 사냥의 희생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 텍스트를 읽을 때 이제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름만 아는 사람 주제 가지고 회의할 때 뭐 누구 하지 이러다가 그냥 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잔다르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잔씨예요? 잔나비? 근데 한글에는 잔씨 없잖아요. 뭐 아시는 대로 짓거려 보십시오. 잔진. 잔다르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짓거려 보세요. 아는 게 있어 떠들지 뭐. 잔다르크는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잔다르크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냐. 왜냐면 있다면 그 이름을 영국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잔다르크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그 현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 확실해? 실존 인물 확실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잔다르크에 대한 기록이 많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방송을 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전설의 인물이라서. 실존 인물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프란치스코는 실존 인물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너무 전설적이신 분이라서 잔다르크는 실존 인물이군요. 네, 잔다르크가 대중들 앞에 섰을 때가 17세였습니다. 이때가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중이었는데 이 17세 소녀가 어느 날 프랑스 왕세자를 찾아가서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군사를 맡겨주면 영국군을 무찌르고 당신의 미뤄진 왕 대관식을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세자가 대관식을 치르지 못해서 왕위에 이제 정식으로 오르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전쟁 때문에 대관식을 못한 거예요? 네네.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영국보다 돈도 많고 병력도 많았어요. 근데 거의 100년 전쟁 내내 영국에게 발렸습니다. 영토의 거의 반을 영국한테 뺏기고 거의 희망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17세의 소녀가 전쟁에 투입되자마자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17세 소녀가 정말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것부터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영국이 아닌 프랑스를 택하셨겠는가? 그 영국은 뭐 잡놈들이고 프랑스는 선민들이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는데 그녀가 군대를 통솔하면서 전쟁 전략을 세우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17세 소녀가 군대를 통솔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일이에요. 얘기를 그쵸. 하면 결국에 이 왕세자는 잔다르크 덕분에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그녀는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서 종교 재판에서 이단 판정을 받고 19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영국군한테 포로로 잡힌 거예요? 뭐 부르고뉴군에게 잡혔는데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이 잔다르크를 구하지 않고 배신해요. 그래서 그녀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녀의 혐의를 벗은 건 100년 전쟁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열린 이제 재판을 통해서였고요. 잔다르크가 가톨릭에서 여기도 성녀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교롭게 다 성인을 다루고 있는데 가톨릭에서 성녀가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굉장히 늦죠. 나중에 됐구나. 그래서 성녀에서 마녀가 됐다가 다시 성녀가 된 여인이에요. 이것 역시 이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를 향한 시선이나 해석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그 잔다르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 자체가 사학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볼게요. 좀 가벼운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잔다르크 이름 앞에 어떤 수식이 붙냐면 구국소녀, 그 나라를 구한 소녀 잔다르크 이런 수식이 붙어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들었는데 프랑스 이순신. 프랑스 이순신. 유관순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그래요? 하죠. 유관순한테 이제 한국의 잔다르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불란서 유관순. 네. 그래서 프랑스 우파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잔다르크를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왕권의 회복을 위해 싸웠다 이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좌파에서는 그녀가 서민들을 위해 싸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하층민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딸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몽 시대 들어서는 이제 볼테르 같은 사람은 잔다르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프랑스 혁명 때 혁명공화파는 잔다르크를 가리켜서 그 여자는 왕당파였다. 가톨릭의 끈아풀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잔다르크 예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9세기 초,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후입니다. 나폴레옹이 사실상 이제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만한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다르크가 다시 소환이 돼요. 이때 잔다르크 관련된 책들이 엄청 유포가 됐다고 하고요. 잔다르크는 여자 나폴레옹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땅에 잔다르크 동상이 쫙 깔리게 되는데 2만 개가 넘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 2차 세계대전에도 뭐 잔다르크를 양 진영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용을 했고요. 잔다르크가 정식으로 성인이 된 것은 1920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잔다르크를 둘러싼 종교적인 갈등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가톨릭 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성녀냐 마녀냐 이런 논란 끝에 결국 성녀가 된 거고요. 개신교에서는
그게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그래서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제 구교와 신교의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데 잔다르크의 고향이 오를레앙이거든요. 그래서 위그노 전쟁 때 신교도들이 이제 오를레앙에 있는 잔다르크의 기념물들을 이제 다 부셔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를레앙에서 열리는 잔다르크 기념 행사를 폐지했고요. 기념물들을 불태우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에 이제 잔다르크 이야기가 유행을 했대요. 아, 일본에서 19세기 말에 유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은 왕정 복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왕과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잔다르크 이야기가 이제 활용하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잔다르크가 언제 소개가 됐냐면 구한말 개화기 때입니다. 1907년에 장지연이 그 황성신문에 그 시일야 방송대곡을 쓴 그 장지연이 잔다르크의 생애를 다룬 책을 발표했는데 책 제목이 애국부인전입니다. 애국부인전? 애국부인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녀 이미지보다는 애국자로 먼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유관순이 이 애국부인전을 읽고 감명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뭐 확실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애국부인전. 그리고 잔다르크를 향한 또 다른 시선 중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적인 거예요. 잔다르크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 출신의 소녀가 왕에게 접근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을 해요. 처음에는 남자 병사들이 잔다르크를 무시하는데 결국에는 그녀에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내내 잔다르크는 남장을 하거든요. 남자 옷을 입어요. 결국에 결정적으로 이 남장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돼요. 이 남장을 한다는 게 현대 여성들이 이제 바지 입는 거랑은 완전히 이제 무게와 의미가 다른 건데 이건 신이 정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약간 그런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성 모독의 죄 같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나오는 트랜스젠더 이슈랑 약간 유사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너가 성을 왜 바꾸려 드느냐 뭐 그런 거야? 그렇죠. 그치.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자연의 때문에 섭리를 거스른다. 마녀가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종교 재판을 할 때 잔다르크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 이 신부들과 학자들이 잔다르크한테 거의 발려요. 그래요? 말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체계, 이론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냥 난 그래서 말빨이 좋다 그래서 원래 기운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에너지가 센 사람. 그래서 기운이 세면 말을 힘있게 잘하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정리가 돼 있다고? 그런 거 같다고 추측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마녀 사냥을 위한 그런 종교 재판은 사실상 그 말꼬투리를 잡기 위한 거거든요. 얘가 이단이다라는 것을 몰아가기 위한 재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실수를 하면 되게 큰일 나는데 잔다르크가 말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질문을 넘어서는 어떤 통찰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잔다르크가 남자 옷을 입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기꺼이 군대 지휘관의 상징인 그 남자의 옷을 입고 전쟁을 지휘했다 뭐 이런 여성 전사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잔다르크가 진짜 신의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여자다 이러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성별 뒤에 숨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페미니즘에서 그녀를 주목하는 거는 잔다르크가 마녀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 페미니즘에서는 마녀 사냥 자체를 좀 그런 여성 혐오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의 대상에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여성의 수가 많았어요. 당시 마녀 사냥으로 9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한 20만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단번에 20만이 죽었던 거 아니면 계속해서 누적된 게? 계속해서. 유럽 전역에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녀가 있었어요? 있겠지. 영화 봐봐. 막. 백발 마녀 그런 거? 네. 없었죠. 네.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여자들이 신을 모독했나 뭐 죽을지를 졌는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대요. 그 마녀에 대한 책을 좀 몇 개 봤는데 다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네에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다른 여자가 있어. 근데 그 동네에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그 여자가 이제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 있잖아요. 뭐요? 그 약간 그 미친년이라 그래가지고 곡성 같은데 보면은 그 천우희 씨가 연기한 그런 캐릭터가 약간 동네에서 이렇게 돌 던지고 그런 애들 같은. 근데 약간 이때 마녀는 약간 모자란 여자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센 여자. 그치. 아니면 혹은 뭐 너무 새끼가 줄줄 흐르는데 남편이 죽고 혼자인데 왠지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넘어갈 것 같고 막 이런 어쨌든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민간 요법을 행하는 여자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들 임신 중단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옛날에는 그런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약물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그런 여자들이 많이 마녀로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도 마녀 재판에 갔다더라고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과학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너가 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너 마녀 아니냐? 뭐 그렇게 했던 기록도 나 본 적이 있어요. 여자가 왜 공부를 하느냐? 거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남자보다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티가 나고 그러면 쟤 마녀다. 이런 지식을 어떻게 여자에게 주었겠느냐? 그걸로 또 마녀 재판으로 보내고 그랬더라고. 근데 실제로 애들 납치해가지고 막 몹쓸 짓 하는 그런 마녀라고 칭한되는 사람들도 있었던데. 그럼 헨젤과 그레텔에 있죠. 네. 아 근데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죠. 저 여자가 애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마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남? 마남?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니까 마녀를 네, 마남이라고 한번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남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여자만 있고 나쁜 남자가 없기 때문인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마녀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고발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화형시킨 사람들은 힘 있는 남자였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페미니즘의 전사로 이제 잔다르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의 여성 참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상징으로 그리고 단체의 수호성녀로 잔다르크를 내세웠고요. 잔다르크로 분장해서 뭐 행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잔다르크는 웃긴 소문이나 추측도 많아요. 잔다르크 외계인 접촉설.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신의 음성이라든지 뭐 천사를 봤다는 게 사실은 외계인을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잔다르크 인터섹스설이 있습니다. 인터섹스가 이제 간성이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잔다르크가 여성이었지만 안으로는 남자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록 중에 잔다르크에 대한 기록 중에 잉글랜드에 잡혀있던 동안 월경을 안 하고 털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간성인 경우에 뭐 안드로겐 무감흥 증후군이라고 해서 음모가 나지 않고 생리를 하지 않는 증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인터섹스 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잔다르크의 인생이 이렇게 짧고 굵고 강렬하고 약간 신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잔다르크의 생애를 다룬 예술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를레앙의 처녀라는 희곡이에요. 독일 작가 작품인데 잔다르크가 여기서는 전쟁을 하다가 영국군이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냐 조국이냐 이거를 고민하다가 결국 조국을 택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발언이니까. 왜? 조국을 택한. 그 조국이요? 네.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헨리 6세라는 작품에 잔다르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잔다르크가 성녀에서 마녀로 흑화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좀 문란하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인의 시선을 담았다고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영국 예술가들의 시선이 뭐 다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18세기 말 19세기 들어서서는 잔다르크에게 경의를 표하는 낭만주의 작가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이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연극에서 잔다르크가 악역으로 묘사되면서 화형당하고 악마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본 영국인 관객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썩은 채소 같은 걸 집어던지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잔다르크가 악역이냐? 왜 마귀에게 끌려가느냐? 영국 사람들인데도 왜?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황급하게 연극 내용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는 걸로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국이니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왜 중국에서 하는 무대 예술 중에 경극이라고 있잖아요. 땅땅땅땅 패왕별이 나오는 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악당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 연개소문? 연개소문이에요. 진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제일 악당이야. 그러니까 중국 경극이니까 악당이 연개소문이에요. 손자가 어떻게 알았어요? 난 다 알아.
네. 많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걔네로서도 얘는 악당인 거지. 이제 영국에서 봤을 때 악당의 최고가 잔다르크인 거지. 그리고 영화 중에는 유명한 작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928년에 제작된 무성 영화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래요. 패션 오브 잔다르크? 그러네. 전문가들이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성 영화 이런 걸 뽑을 때 꼭 뽑히는 영화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이 잔다르크가 어린 시절의 기록은 거의 없지만 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왕 앞에 나설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은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게 다 파리에 있는 하원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마녀 재판에 대한 기록이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을 하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악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그 악소리도 기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잔다르크에 대한 기록이 되게 자세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실제 잔다르크의 재판 기록을 그대로 옮겨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무성 영화인데 이 당시가 이제 막 유성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배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당연히 유성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당시 프랑스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강제 무성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계속해서 자막이 들어가요. 근데 이 영화가 특징이 뭐냐면 시종일관 배우 얼굴들을 클로즈업해서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화면 가득 손잡고 얼굴이 나왔다가 자막이 나오고 그치. 인부로 얼굴이 크게 나왔다가 자막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어떤 표정 연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보다가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막이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되게 실험적인 영화가 된 거예요. 당시에 되게 미학적이고 그래서 좀 유명해진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목처럼 잔다르크의 고통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녀를 순교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년대 영화고요. 20년에 잔다르크가 성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 영화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영화는 이제 릭 베송 감독이 찍었습니다. 잔다르크. 1999년 작품이고요. 밀라 요보비치가 잔다르크로 나와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옛날에 봤어요. 2분. 네. 김사부랑 임브로. 99년도면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군요. 세기말 시대. 우리나라에는 아마 2000년에 개봉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때 영화관 가서 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서는 약간 잔다르크를 애매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지 환청을 듣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가 신의 사자인지 자기 욕심으로 신을 사칭하는 건지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는 이제 잔다르크가 정신이 약간 반쯤 나가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망토를 둘러입은 남자랑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존재, 검은색 망토의 존재가 하나님인지 악마인지도 약간 헷갈리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화 어떤 해설에서는 양심이라고 잔다르크의 양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애매한 설정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연출이다. 다시 보니까 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탁월한 게 아무리 잔다르크에 대한 기록이 많다고 해도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잔다르크가 처음에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신의 음성을 들은 게 맞다.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고문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녀다 이렇게 시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백들을 이 영화가 되게 개연성 있게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영화 어때요? 괜찮지 않았어요? 좋아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 밀라 요보비치 자체가 약간 그냥 광기가 내재돼 있는 배우잖아. 정말 대단해.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광기를 표출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좋았던. 저도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저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평론가들 말대로 그거를 너무 이거 확실히 신의 계시다라 그래가지고 일변도로 그렇게 가지도 않고 이 사람의 욕망도 적절히 표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보고 나서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실제로 그렇겠지. 만약에 신의 음성을 들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우상화의 욕구가 생겼겠어. 사람들이 나보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내가 나라를 구했으니 그런 시험과 갈등과 유혹에 시달렸을 수 있죠. 네. 근데 임브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밀라 요보비치 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 과장님이 계시죠. 한국에는 계시죠. 성녀냐 마녀냐. 머리도 그거랑 똑같이 자르고 왔잖아요. 네.
저는 마녀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방금 눈빛으로 죽였어요. 마녀가 저한테 레이저를 써 저주를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백년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잔다르크가 17세에 신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군대를 주세요. 내가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구하고 왕세자를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면서 개입했던 전쟁이 백년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은 100년인데 잔다르크는 19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투입된 기간은 2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잔다르크 하면 100년 전쟁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굵고 짧은 아주 강렬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백년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짚어보면서 어느 시점에 잔다르크가 등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전쟁은 중세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이 먼저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이 좀 넘어요. 116년 동안 벌어진 아주 긴 전쟁이었습니다. 서양의 중세가 이 100년 전쟁과 함께 막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100년 내내 쉬지 않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국은 원정이었기 때문에 한없이 진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 떨어지면 돌아가고 뭐 흑사병이 또 돌았거든요. 흑사병이 돌면 휴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투다운 전투는 100년의 기간 동안 한 40년 정도였다고 해요. 백년 전쟁 당시의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 뭐 거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세 유럽은 왕에게 이제 주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권이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서는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영주들이 다스리는 땅을 영지라고 하잖아요. 이 영지는 그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서 왕이 영주들에게 충성서약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땅을 통치해라 이렇게 허락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는 왕국의 일부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과 귀족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백년전쟁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영주들이. 앞으로 제가 그래서 프랑스의 어디 공국, 뭐 영국의 무슨 공국 이런 표현을 종종 쓸 텐데 제가 예전에 처음 책을 읽을 때 헷갈렸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짚어봤어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영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공국 그러면은 프랑스 안에 있는 작은 영지.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였던 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백년 전쟁도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영국 중남부 지역의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왕국이 후에 이제 뭐 스코틀랜드랑 합병이 되고 뭐 아일랜드랑 합병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영국 영토와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이라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하고요. 특이한 거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공국이라고 있는데 이 부르고뉴 공국이 백년 전쟁에서 영국 편에 서서 프랑스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민족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뭐 친척 관계기도 하고 가족이 결혼을 하면 뭐 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국가 정체성이 좀 희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어떤 국가적 개념 또 민족성 같은 거는 사실 근대 시대 이후에 생겼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싸우다가 갑자기 중국 끌고 와가지고 통일 신라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민족끼리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때 애들은 그런 개념이 좀 달랐다. 네. 또 한 가지만 이제 미리 인지하고 가시면 좋은 게 이 시대는 기독교의 시대다. 완전 절대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보다는 카톨릭의 시대. 카톨릭의 시대. 네.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럼요. 똑바로 해야죠. 네네. 당연히 이 시대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네. 당시 교회는 입장이 어땠냐면 이 세상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자연히 교회와 왕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는요.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랭스에 있는 대성당에 가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래야만 신으로부터 세워지고 축복받은 왕이라고 인정이 되어졌거든요. 잔다르크가 왕으로 세우려던 왕세자도 전쟁 때문에 랭스 대성당에 가지를 못해서 대관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랭스라는 데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랬던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전쟁 네. 중에. 그래서 거길 가지 못하니까 북서부 쪽에 있는 북서부 도시. 쪽에 있는 왕으로 등극을 하지 못하고 난 있었습니다. 다 알아. 먼 나라 이웃 나라 엄청 천재. 아니야. 게임 많이 하면 이렇게 돼. 무슨 게임이에요? 뭐 토타로 이런 게임 있어요. 미디블 토타로 이런 거. 네. 랭스는 북서부가 아니라 프랑스 북동부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북동부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영주들과 기독교 이 두 세력과 왕권의 구도를 인지하면 백년전쟁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그럼 백년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만 일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치러주게 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랭스까지 밀고 또 가서 데리고 가겠다 이런 거죠. 되찾아 주겠다 땅을.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러네. 왕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음. 킹메이커. 음. 첫 번째 원인은 백년전쟁의 원인은 영토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영토 갈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두 지역이 문제였어요. 두 지역이 문제였는데 하나가 가스코뉴라는 지역이고요. 다른 하나가 플랑드르라는 지역입니다. 아까 먹은 파스타 이름 같은. 둘 다. 네. 네. 영국은 오래전부터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가스코뉴 지역을 영국 왕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혼맥 때문에 그런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국 왕이 영국에서는 왕인데 프랑스에서는 가스코뉴의 영주였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스코뉴 땅을 계속 소유하려면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왕은 이 땅을 빼앗아서 본인이 직접 다스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왕이 뭐 가스코뉴를 여러 번 점령하기도 했고요. 협상에서 영국이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지역이에요. 왜 프랑스 땅을 영국 왕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8, 9세기쯤부터 유럽은 이제 바이킹과의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침략과 노략질에 골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바이킹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프랑스 국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제안을 해요. 땅의 일부를 줄 테니까 더 쳐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대신에 우리의 봉신이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 봉신? 봉신이 이제 영주를 말하는 거죠. 네네. 욕 아니죠? 봉신 아닙니다. 봉신아. 근데 그 땅이 여기 가스코뉴는 아니고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예요. 그러니까 맞아. 바이킹들, 이 노르만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노르망디, 이름이 노르망디인데 후에 이 노르망디 공화국의 윌리엄이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하고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프랑스의 신하인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가 1066년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1151년에 프랑스 남서부 지역,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가스코뉴 지역 그쪽에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엘리아노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땅이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역을 포함한 이제 아키텐이라는 공국이었어요. 그 당시 이름은.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아키텐 공국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프랑스의 루이 7세와 결혼을 해서 왕후가 됩니다. 근데 둘이 아이도 없고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남편 따라서 이 여자가 영국을 갔다가 영국 왕자랑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루이 7세랑 이혼을 하고 영국 왕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영국으로 갔겠죠. 이 여자를 따라서.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그게 헨리 2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줄 알고 재혼을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재혼 당시 이 남자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부터 엘리아노르 덕분에 영국의 왕은 프랑스 남서부의 이 와인이 풍성한 알짜배기 땅을 같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기엔 지역, 현재는 가스코뉴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나오는 와인의 세수가 잉글랜드 전체 세수와 맞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로? 세수가 뭐예요? 세금. 아. 세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 조금 세수? 뭐지? 니들은 내 봉신이 되어라. 그만큼 영국이 가난했다는 증거이기도 그쵸, 합니다. 그치. 근데 여기가 얼마나 영국한테 소중한 땅이겠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배가 아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프랑스는 계속해서 영국령을 갉아먹어 들어갔습니다. 점점 영국령이 작아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 전쟁을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엘리아노르를 시작해서 잔다르크로 끝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지역이
아까 두 군데 지역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프랑스 북동쪽에 위치한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여기가 영어식으로 플랜더스에 개할 때 플랜더스. 거기에요? 플랑드르 지방이고 지금은 벨기에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도 영주가 다스리는 공장령이었는데요. 중세 유럽의 최대 모직물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직물은 양모로 만든 직물이거든요. 근데 이 양모를 대부분 영국에서 수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랑드르는 프랑스에 속해 있지만 영국이랑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영국도 양모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플랑드르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플랑드르의 수공업자들이 귀족 직물상들에게 저항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이 점점 커져서 플랑드르 영주가 이 상황을 수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 왕이 사태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프랑스 왕은 귀족 직물상들을 지지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왕이 플랑드르에 개입하는 게 못마땅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해서 약물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플랑드르에서 프랑스 왕의 영향력이 커지면 양모 무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의 반대편에 서서 수공업자들을 지지하다가 양쪽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코니와 플랑드르 두 지역에 대한 양국의 패권 다툼이 100년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10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따로 있는데 바로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국왕인 샤를 4세가 왕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인가 다툼이 치열했겠죠. 그래서 왕가의 피가 막 요만큼만 섞여 있어도 욕심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두 사람이 왕위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이 왕자 없이 죽은 샤를 4세의 사촌 동생이었던 필리프 6세고요. 나머지 또 한 명은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에 영국 왕이 끼어드느냐? 왜냐하면 죽은 샤를 4세의 누나가 이사벨라인데 그녀가 영국 왕한테 시집을 가요. 그리고 영국 왕 에드워드 2세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는 영국의 왕인데 외가 쪽으로는 프랑스 왕실의 직계 혈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영국 왕도 할 수 있고 프랑스 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죠. 근데 프랑스 귀족들이 영국인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미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린 고대 프랑크족의 살리크 법이라는 것을 동원합니다. 이 살리크 법이 여성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위 다툼을 했던 샤를 4세의 사촌 동생 필리프가 필리프 6위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 왕은 이제 눈앞에서 프랑스 왕관을 놓치게 된 게 분했겠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국 왕은 프랑스 가스코뉴 지방의 영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이 즉위를 했으니까 영주들은 충성서약을 새로 해야 했고 영국 왕도 예외 없이 충성서약을 해야 됐어요. 왕권을 같이 다투다가 다시 이제 신하가 된 거예요. 속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스코뉴 지방을 갖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1329년에 이제 필리프 6세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프 6세가 에드워드 3세에게 너 다시 보니까 충성서약에 문제가 있더라. 다시 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괜히 시비 걸지 마라. 이러면서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요. 어떤 복수를 하냐면 프랑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영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플랑드르 지역의 양모 수출을 중단해버립니다. 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랑 비슷하네요. 불화수소. 네.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역의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기록에 의하면 바로 플랑드르 거리에 거지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플랑드르 자체로 이제 양을 키우면 될 텐데. 우리랑 다른 건 우리는 저항을 했는데 여기는 바로 영국한테 깨갱하고 들어가게 돼요. 프랑스 왕이 빡치죠. 그래서 영국 왕이 영주로 있는 가스코뉴 지방을 몰수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양국의 분쟁이 이제 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100년 이상을 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전에도 콩닥콩닥 둘은 되게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이때부터를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원과 군대를 총동원해서 벌인 전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100년 전쟁의 배경이에요. 잔다르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잔다르크의 기록이 대부분 이제 100년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2부에서 다루겠지만 잔다르크가 정말 신의 음성을 들은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뭐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음속의 판단. 그래서 2부에서 잔다르크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사실 방송 전에 우리가 식사할 때 서 과장이 100년 전쟁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100년 동안 할 거냐 걱정된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아 얘기 잘해요. 잘했어요? 네 얘기했잖아요.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저 어디서 나오는 컨셉이 뭐야? 아니야. 저 어디서 나오는 대사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니야. 내 영혼에서 나온 대사야. 주님께서 주신 지금 계시. 동태눈깔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 될 겁니다. 마녀 재판 있으면 얘 올려버리고 싶네요. 마남. 아니 말을 진짜 건조기 해놓고 한 60분 동안 돌린 것 같이 건조해. 네. 손마남. 그럼 100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프랑스는 당시 유럽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은 힘이 약했거든요. 근데 100년 전쟁 내내 프랑스는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랬나 한번 볼게요. 프랑스 왕 필리프 6세의 이복 동생이자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던 로버트 3세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문서 위조죄로 고발을 당해서 영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는 에드워드 3세의 충직한 신하가 돼요. 필리프 6세가 눈이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영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놔라. 범죄자를 받아주다니 미쳤구나. 땅 내놔라. 가스코뉴 지역을 내놔라. 개를 내놔라가 아니라 땅을 내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에드워드 3세가 어떻게 답장을 하냐면 스스로 프랑스 왕이라고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랑스 왕도 될 뻔했던 어떤 그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가 내 순정을 짓밟으면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다. 그거 몇 번 얘기할 거예요. 네. 젊은 친구 신산학교 행동에. 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원래 나 아니냐 이런 거예요. 결국에 프랑스가 문제의 그 가스코뉴 지방, 그 보르도 와인이 나오는 그 땅을 몰수해버립니다. 그러자 영국은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내 땅을 뺏어가? 이러면서 프랑스를 먼저 공격을 해요. 명분이 생긴 거지 전쟁. 준비하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국은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에게 이렇게까지 개길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치. 문제의 그 두 지역 가스코니와 플랑드르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영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놨고요. 영국의 망명 중이었던 프랑스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난 너네가 더 좋아 이런 거죠. 필리프라는 친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통치를 좀 구리게 했었나 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에드워드 3세는 전쟁을 일으키고 무려 40년 동안 영국을 승리로 이끌면서 100년 전쟁의 전반기를 주도합니다. 실제로 그는 100년 전쟁이 시작되고서부터 자신의 문장에 그 왕실 깃발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영국 왕실의 상징인 사자와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백합을 함께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두 나라의 왕이다 이거죠. 영국은 프랑스를 대충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술과 무기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전쟁은 기사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는 귀족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사 한 명을 전쟁에 내보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전투용으로 키우려고 해도 사료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우리 토르만 해도 3kg짜리가 사료값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사료값도 어마어마하고 기사 갑옷을 만드는 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병 하나를 유지하려면 말이 3마리가 붙어야 된대요. 저는 몰랐던 건데 평소에 타고 다니는 말, 싸울 때 타는 말, 그리고 짐 싣는 말. 어마어마하네. 여기다가 시종을 3명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 무게가 찾아보니까 350에서 700kg까지 나간대요. 근데 그 위에 갑옷을 입고 사람이 올라가면 기사가 올라가면 대충 그 사람의 무게가 한 100kg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과 기사의 무게가 뭐 평균 한 60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위에 올라탔으니까 키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한 3m 높이의 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무겁고 큰 거인이 손에 한 3m짜리 창을 들고서 한 6, 70의 속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 그 기사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마들이 적군을 보면요. 피하지 않고 발로 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말들도 얼마나 흥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창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우르르 뛰어오고 이러면 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전쟁은 기사단의 전력으로 승패가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사단을 꾸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돈이고 당시 파리의 인구가 15만 명이면은 런던의 인구는 3만 명이었다 그래요. 엄청 차이 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국력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게다가 영국은 원정을 나가는 거니까 병력을 꾸리는데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영국이 여기저기서 막 최대한 끌어모은 기사단이 2,000명. 에서 4,000명. 어떤 자료에서는 뭐 4,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이든 4,000이든 그때 프랑스 기사단이 25,000이었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기 땅이니까 아무래도 영국보다 지형도 잘할 테고 병사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왜 영국군에게 패했을까? 장궁. 장궁? 맞습니다. 그치. 장궁 활? 손잡고 뭐 이상해. 난 다 한다니까. 이게 요새 뭐 게임 많이 하나 봐. 아니야. 토탈워 그런 거 많이 하나 봐. 혼자가 원래 역사를 원래 알아. 옛날 문명 같은 거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아니야? 게임 아니야. 이렇게 유럽에서 하는 거 이렇게 있어. 아니야. 말 끌고 가면 장궁 막 누르고 이렇게 기사단 장궁 막 이런 거 하겠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전력의 중심이었던 기사들이 패배의 원인이 돼요. 맞아요. 영국은 처음부터 기사단 쪽수가 모자라니까 다른 신무기를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손잡그가 얘기한 장궁. 사람 키만한 장궁. 그러니까 긴 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롱보라고 하는데 당시의 전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뒤엉켜서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영화 보면은 이렇게 평원에서 양국의 군사가 이렇게 대치하다가 돌격 앞으로를 하면서 이렇게 와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때 보통 앞장을 서는 게 기마 기사단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궁수들이 활을 쏘고 보병들이 창을 들고 돌격하는 식이거든요. 당시 이 기사들의 기사도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활을 쏜다. 이거는 천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그치. 좀 구리고 비겁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활 따위를 쓰질 않아요. 백년 전쟁의 그 여러 전투 중에서 그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크래시 전투라고 있어요. 이때 영국군이 먼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일 앞에 이제 기마병들이 쫙 서가지고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기마병들이 없고 이제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때 제네바에서 석궁병들을 용병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석궁병들을 영국군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는데 비거리가 약해서 영국군한테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영국의 장궁 부대가 나섭니다. 장궁은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활을 쏘면 사람 몸에 박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박힌 화살을 이렇게 잡아 빼가지고 다시 돌격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장궁에 맞으면 몸에 관통을 해서 땅에 꽂혀버렸어요. 그 위력이 개인화기 아니죠? 응? 개인화기예요. 개인 1인 1화기. 맞아요. 1인 1. 뭐야? 대박. 이 신무기의 위력에 놀란 석궁병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 프랑스 기사들이 가뜩이나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것들이 쪽팔리게 어디 도망치냐 이러면서 자기 편인 석궁병들을 먼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격을 해버립니다. 상황을 모르는 이 기사단이. 헤드샷. 장궁이 이겼을까요? 기사단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장궁이 이기죠. 장궁이 이겼습니다. 가지도 못할 텐데. 자료에 의하면 130m 전방에서는 장궁이 말을 꿰뚫어 버릴 수가 있었고요. 50m 전방에서는 기사의 갑옷을 꿰뚫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궁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은요. 에드워드 1세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애는 에드워드 3세고요. 에드워드 1세 때부터 전 국민에게 장궁 연습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에드워드 3세가 평민들이 활쏘기 연습은 안 하고 볼링만 친다. 1366년에 법으로 평민들의 볼링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꽤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영국이 압도적으로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동기부여였습니다. 영국은 돈도 병사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계약 용병들을 모집하는데 돈을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거냐면 프랑스 가서 약탈하면 너네 다 줄게. 뭐 우리한테 몇 프로만 떼어주면 약탈한 거 다 가져.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 약탈을 하면은 그게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래요. 다 영주한테 들어간대요. 근데 약탈한 거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영국 편 애들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지나간 마을은 연기만 남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 전술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워낙에 돈이 많고 부자니까 훔쳐갈 게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들은 전쟁에 나올 때도 집에서 쓰던 은접시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영국은 아무래도 쪽수가 부족하니까 감옥에 있는 애들을 다 풀어서 데리고 나왔대요. 그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싸움은 양아치들이 잘해. 뭐 살인, 방화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병사로 기용을 한 것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10,000명 넘게 쪽수를 채워서 프랑스 원정을 갔는데 여기서 1,500명 이상은 범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전투는 이길 수 있어도 저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당시 100년 전쟁은 로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 갔다 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은 다 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기사 하나를 포로로 잡아가면 그 집안에서 당연히 몸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줘요? 풀어주죠. 그리고 이때는 기사를 기사로서 대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포로로 데려간다 그래서 얘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왕을 볼모로 데려갈 때도 그렇고 기사를 데려갈 때도 그렇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왕이 직접 고용해가지고 인력을 키우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출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쵸. 네, 그 방편이 기사였고 근데 돈 많은 사람만 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걔네가 개인적으로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몸값도 네, 그 집안에서 지불을 하는 지불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프란치스코가 기사가 되려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맞아요. 잡혀가지고 싸움 잘해서가 아니고. 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누가 누군 줄 알고 몸값 협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쵸. 그걸 에드워드 3세가 나서서 직접 다 해줘. 다리를 놔줬다고 합니다. 번개장터? 내가 브로커도 도와줄게. 해줘. 번개장터. 잡아만 와. 기사 팝니다. 이런 거였어요. 시청만 해본 새 기사.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농민이나 노비였던 이들이 프랑스 전쟁을 다녀오고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너도 나도 참가를 프랑스를 하죠. 가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사 한 마리만 잡으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달랐던 그렇죠.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랑. 아따 저기 기사가 있는데 저거 잡아야 우리가 그냥 막. 애들이 100년을 싸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쉬지 않고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돈 떨어지면 휴전도 하고 뭐 흑사병이 돌면 전쟁 못 하고 그리고 왕들도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번의 세대 교체를 거치게 돼요. 또 각자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고 하느라고 한동안 전쟁을 못 해요. 그러다가 1412년 100년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던 해에 거의 뭐 끝바지죠. 드디어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요. 이 해에 잔다르크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맨날 위에 귀족들이 전쟁지를 100년이나 했으면은 거 살던 백성들은 엄청 똘똘 굶고 힘들었겠네요, 맨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영국군들이 약탈이 심했으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점령을 하고서 뭐 거기를 막 100% 그렇게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깊이 관여하고 또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겠지. 그런 개념이기도 하더라고요. 백성들은 뭐 누가 주인이 되든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약간 그런... 나중에는 생겼겠지. 초반이야 막 약탈하고 그래도 나중에서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약탈을 하겠어요. 또 휴전 기간도 길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드디어 잔다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진진반.